칠레 산타크루즈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롤롤 마을은 인구 약 6천 명으로 이뤄진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와인 생산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매년 아름다운 경치와 와인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했죠. 하지만 2012년 7월, 이 조용했던 마을은 오스카라는 남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그를 롤롤의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1972년 11월 1일에 롤롤에서 태어난 오스카는 20살의 한 여성과 결혼했고 얼마 뒤 아들이 태어났지만 25살이 되던 해에 가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던 그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오래된 물건들을 구매한 뒤 복원해 팔고는 했는데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그리 좋은 벌이는 아니었던지라 매번 배고픔에 허덕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전전하던 그는 롤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로스 로블레스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20명이 채 안 되는 이 그룹은 직접 재배하고 키운 음식만 먹는 등 자급자족하며 외부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던 기독교 기반의 그룹으로 아이들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이 정한 교리,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한동안 오스카는 이 그룹의 일원이 되어 생활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추방됐고 2010년에 롤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자그마한 골동품 가게를 열었던 그는 가끔 마을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팔며 살아가고 있었죠. 당시 오스카는 예수님을 따라한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2인용 자전거에 반려견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그의 독특한 모습은 마을을 방문했던 한 언론사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아플 때 어떤 약초를 다려 먹으면 좋다는 민간요법 등 잡다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는 주민들이 보기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가까이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의 사자이며 만약 자기를 화나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자기 반려견 역시 언젠가는 모든 이들을 구해줄 거라며 제2의 메시아라고 외쳤던 오스카. 가끔 그는 돌발적인 행동과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민간요법을 알려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았던 이들도 몇몇 있었죠. 그분께서 머리가 상자에 넣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가 말했던 이 말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물건을 사러 올 때 특이한 옷차림을 고집했는데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손오공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해 그 차림을 자주 했고 등에는 일본도를 십자가 모양의 칼집에 넣어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중에 칼을 휘두르기도 했죠. 자신을 바라보는 주민들을 향해 멀리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던 그는 정신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 통할 때가 있어 주민들은 그를 그러한 컨셉을 잡은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베세라라는 남성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집에서 쉬고 있던 그는 나중에 밭에서 쓸 철침을 사기 위해 오스카의 가게로 간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침 같은 것은 마을 철물점에서도 팔았지만 작은 테이블도 하나 필요했기에 둘을 한꺼번에 사려고 오스카의 가게를 찾았던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된 베세라의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여러 번의 통화 시도가 실패한 뒤 핸드폰은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했죠. 경찰은 베세라의 마지막 목적지로 알려진 오스카의 가게로 찾아갔지만 그는 자기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가게 안을 보고 싶다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였기에 경찰은 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강제로 들어가지 못해 일단 물러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종되고 이틀 뒤인 2012년 7월 12일, 롤롤 마을 주민들은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을 접하게 되었죠. 산티아고에 살았던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부카루카 지역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롤롤 마을을 들렀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에게 지인이 이 마을에 있는 오스카의 가게를 추천해 주었거든요. 아마 이 지인은 전에 TV에서 봤던 괴짜 같은 오스카와 신기한 반려견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천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일이 생겨 좀 늦게 출발하기로 했기에 그녀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 딸과 함께 셋이 먼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스카의 가게에 도착해 어머니와 동생을 내려준 뒤 주차하고 잠시 핸드폰을 확인했던 아들은 먼저 가게로 들어갔던 그녀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본도로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는 오스카와 겁에 질려 주저앉은 여동생이었죠. 결국 마리아를 살해한 오스카가 그대로 일본도를 든 채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가게를 뛰어나와 건너편 가게로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던 건너편 가게 주인은 일본도를 들고 오는 오스카를 보고 겁에 질려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일본도를 들고 위협하는 오스카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지만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발포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얼마 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쏘았던 경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방어를 위해 발포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의 말처럼 그가 만약 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가 나왔을지도 몰랐기에 훗날 열린 청문회에서 규정대로 행동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오스카의 가게를 조사한 경찰은 이틀 전 실종된 베세라의 일부를 오래된 가방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그의 몸은 뒷마당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가방은 열려 있었는데 아마 가게를 방문한 마리아가 전시된 가방을 열었다가 사망해 있는 베세라를 발견하자 자신의 범행이 들킨 오스카가 그녀를 공격한 것은 아닐지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미 그는 사망했기에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평소 그의 행동으로 보아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었기에 공식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게에서 상당량의 마리화나를 발견했기에 그가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5개월 전 2명의 마을 사람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은 오스카를 의심하며 가게를 비롯해 그가 소유한 부동산 일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칠리에서는 처음으로 심리 부검을 했고 그가 마약을 했던 점, 평소 보였던 행동 등으로 범행 이유가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 정신병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한 범죄학자는 그가 대중 앞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변장했다는 것은 만성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정신병자의 30%가 편집증적일 수 있고 거기에 10%는 공격성이 강하며 또 그중 3%는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사람을 구원하라고 명령받았다는 오스카. 그에게 속삭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악마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귀족 7대 룩한 백작 리처드 존 빙엄은 제임스 본드의 역할로 고려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귀족이라는 신분 출신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그는 보트나 스포츠카를 타고 부유한 도박꾼들의 모임에도 참여하며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항상 도박과 술, 여자와 함께하는 것을 즐겼던 존. 그랬던 그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줄은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은 1934년 12월 18일에 런던에서 6대 룩한 백작 조지 빙엄과 케이틀린 엘리자베스 앤 도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특권층 환경에서 자라 영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숙학교 중 하나인 이튼 칼리지에 들어갔지만 도박과 술에 빠져 수업도 땡땡이 치기가 일수. 하지만 그럼에도 잘생기고 매력적이며 재치가 넘쳤던 그의 주변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졸업 후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주 했던 경마와 백개먼을 할 수 없어 한동안 몸이 근질거렸는데 그것도 잠시. 곧 포커라는 새로운 도박을 배웠고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포커를 하며 보냈습니다. 저녁 후에도 그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다니며 보트와 스포츠카를 사는 등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가 이리 여유로웠던 이유는 지인의 은행에서 대충 일하며 매년 500파운드의 돈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가족 신탁으로 매년 1만 파운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여유롭게 사치를 부리며 도박을 즐길 수 있었고 영국의 부유한 도박꾼들의 모임인 클레르몬 클럽의 초기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2만 6천 파운드라는 거금을 따며 자기가 도박에 재능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동안 잃었던 돈만 따지면 그것보다 더 많을 텐데 이미 도파민으로 지배된 그의 뇌는 옛 기억을 지워버린 상태였죠.
이날 함께 있던 승진한 친구에게 그는 테이블에서 하룻밤이면 1년치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은행에서 일을 해야 하지? 라며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는 프로 갬블러라고 답했죠. 하루아침에 거금을 도박으로 딴 그는 이날부터 럭키 루칸이라 불렸지만 그의 행운은 이 뒤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돈을 잃어도 한 방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기억 때문에 여전히 도박장을 전전하고 다녔습니다. 1963년에 존은 베로니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좋은 가문이 아니라며 반대했던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자기 뜻을 거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결혼 정착금을 챙겨주었고 그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벨그레이 비어의 고급 주택을 구입해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2달 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자 그는 25만 파운드의 유산과 아버지의 자기를 물려받으며 7대 루칸 백작이 됐죠. 존과 베로니카 사이에선 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긴 채 자신들은 자유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베로니카 역시 처음에는 비싼 옷을 사는 등 사치를 부렸지만 점차 존이 돈은 안 벌고 도박만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그녀를 그는 걱정하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녀는 입원은 싫다며 정신과 의사의 가정 방문과 약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남편,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아내, 둘의 결혼 생활은 어느덧 파국을 향하고 있었죠. 1972년에 존은 결국 따로 집을 얻어 별거하며 아내와 이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는 양육권을 그녀에게 양보하기 싫었습니다. 베로니카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집을 염탐했고 그녀를 진찰했던 의사들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베로니카는 양육권을 얻었지만 존의 방해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부모를 고용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돌보던 부모를 해고하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모들을 고용했죠. 녹음 장치를 설치해 전화 대화를 듣기도 하는 등 그는 그녀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1974년에 존은 경력 있는 보모인 산드라를 고용했는데 일을 잘했기에 베로니카 역시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7일, 산드라는 그녀의 집에서 살해되었죠. 이날 저녁 8시 무렵 산드라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친 뒤 아이들을 2층 침대에 눕혀 재웠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베로니카에게 차를 권했고 그녀가 알겠다고 답하자 산드라는 준비해 오겠다며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베로니카는 1층으로 내려와 그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누군가 달려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진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닥쳐 라고 말했던 남성. 그 목소리는 분명 존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물고 거기를 움켜쥐어 빠져나온 그녀는 산드라가 어딨는지 물었고 그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결국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말이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벌일지 몰라 두려웠던 그녀는 일단 상처를 치료하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침실로 향했고 피를 닦아야 하니 욕실에서 수건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 그가 욕실로 간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와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이 잠겨있자 억지로 열어 안으로 들어갔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 떨어져 있는 파이프와 계단 아래에서 캔버스 가방에 반쯤 들어가 있는 사망한 산드라를 발견했죠. 붕대로 감겨있는 납파이프는 범인이 사용했던 흉기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라진 존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밤 11시 무렵 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베로니카의 집에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하룻밤만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알겠다며 베로니카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경찰들과 만났고 범행 2시간 뒤 존이 그녀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상황을 설명하며 만약 다시 그에게 전화가 오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자정 넘어 존은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자기가 억울한 일에 휘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베로니카의 집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그녀가 처음 보는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쫓아냈는데 이혼 때문에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즉 자신이 범인이라는 누명을 씌울 것 같아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그에게
어머니는 옆에 경찰관이 있으니 상황을 설명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며 아침에 자기가 경찰에 따로 연락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 존은 런던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사는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 당시 친구는 집에 없고 친구의 아내인 수잔만 있었습니다. 존은 그녀에게 앞서 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한 뒤 잠시 쉬다가 아침 일찍 떠났고 이 뒤로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친구의 아내인 수잔. 그녀는 훗날 재판에 불려가기도 했죠. 친구의 집에서 그가 어머니 앞으로 작성한 편지에는 진범은 따로 있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는 내용과 아이들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11월 10일에 항구와 가까운 지역에서 그가 타고 도주했던 차를 발견. 차 트렁크에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납 파이프가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여권은 집에서 발견됐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밀항했을 가능성 때문에 경찰은 항구를 조사해 출항한 배들의 행선지를 확인했지만 이미 이틀이나 지났고 워낙 방대해 끝내 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그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그는 사라졌지만 검찰은 산드라의 죽음이 타살이며 이 증거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여겼기에 존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선 기소, 재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모인 산드라를 살해하면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뒤 실수를 깨닫고 결국 자살했다. 마피아에게 빚을 져 안갚음 당해 누명을 썼고 도주했다. 해외로 도피해 가명을 쓰고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었죠. 2013년에 장기간 실종자에 대한 사망추정법이 통과된 뒤 2016년에 존의 사망진단서가 발행됐고 그의 아들 조지가 8대 룩한 백작이 되었습니다. 조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범행에 연루되긴 했지만 직접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박 때문에 돈에 쪼들렸던 아버지가 보험 사기를 위해 어머니의 집에 침입할 남성을 고용해 물건을 훔쳐오라고 지시했는데 안에서 일이 틀어져 남성이 부모를 살해했고 2층에서 내려온 어머니를 공격.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달려와 남성을 쫓아낸 뒤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당시 남성의 공격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강한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어머니가 남성과 아버지를 혼동해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것이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선 존이 도박 때문에 많은 빚이 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 그 밖의 다른 내용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 과연 존은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의 말처럼 진범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공기물파손, 공원 쓰레기통에 불 지르기, 노상방뇨, 고성 등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점차 거칠어졌고 한 번은 교회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손상하거나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남성. 그는 현장에 지문을 비롯해 많은 증거를 남겼고 이로 인해 얼마 뒤 체포돼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울리는 법봉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야겠다 라고 말이죠. 1931년 2월 26일에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에릭 에드가 쿡. 선천적으로 입술이 갈라져 있는 굿은 9개월을 갖고 있었던 그를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격도 괴팍해 항상 술만 취하면 아들과 아내를 괴롭히고는 했죠. 에릭은 3개월 때 수술을 받아 어느 정도 괜찮아지긴 했지만 약간의 안면 기형이 남았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억력과 손재주가 필요한 과목에 매우 능했다라는 것이 당시 선생님의 평가였는데 그는 괴롭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지갑을 훔치다 걸려 퇴학당했습니다. 이 뒤에 입학한 다른 학교에서도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버지의 괴롭힘을 피해 그는 거리를 자주 돌아다녔고 가끔 스스로 상처 입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머리 쪽에 상처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훗날 전문가들은 그가 뇌 손상이 심했을 것이라 판단하기도 했죠. 괴롭힘 때문에 학교 적응이 힘들었던 그는 결국 14살이 되었을 때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역시 두 종류의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는 매일 놀며 술만 마셨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음식과 돈을 훔쳤던 것이 에릭의 첫 범죄였습니다. 그는 일해서 번 돈과 훔친 돈을 들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대견하다며 웃어주는 어머니의 미소를 좋아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받은 돈이 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다면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6살 때 대장간에서 일했던 그는 상처를 입어도 다음날 바로 출근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이 무렵 아버지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는데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던 중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전치 9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술에 취한 사람들과 싸우다 상처를 입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이날 뒤로 그는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갑자기 별거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눈에 띄는 물건을 부수는 등 평소 보이지 않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17살 때 그는 교회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화를 냈고 얼마 뒤 불을 질러 교회 일부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에릭은 곧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했지만 풀려난 뒤에도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도와주었던 교회 지인들의 물건까지 훔치고 달아났죠. 21살에 군에 입대해 훈련 중 훌륭한 성적을 냈던 그였지만 청소년 시절 저질렀던 범죄 기록 때문에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한 여성과 결혼해 7명의 자식을 두었고 책임감을 느끼며 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존 나쁜 사람의 길로 다시 돌아왔죠. 거리를 배회하다 결혼 예정인 집을 미리 알아둔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편하게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그의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1959년 1월, 그는 벌크먼이라는 여성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던 중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그녀와 맞닥뜨려 다툼을 벌이다 살해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다는 충동에 빠져 거리를 걷다 마음에 드는 이들이 있으면 뒤를 몰래 쫓아 살인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날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지만 며칠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린 경우도 있었는데 과거 결심했던 증거와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의 범행은 대부분 어두운 밤에 일어났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계속 범행이 발생했지만 그는 흉기를 매번 달리하고 범행 방법까지 다르게 꾸며 꼬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쏘고 바로 달아난 반면 어떤 범행은 둔기를 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를 훼손하기도 했기에 당시 경찰로서는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4년 동안 8명이 살해됐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생각보다 좀 허무하게 체포됐습니다. 1963년 8월에 경찰은 한 숲 덤불 속에 숨겨져 있는 소총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조사 결과 근래에 있었던 살인사건의 흉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흉기를 가지러 다시 오리라 생각한 경찰은 덤불에 총을 숨긴 뒤 잠복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에릭은 총을 가지러 왔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신문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뭔가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것을 느낀 형사는 가족을 생각하라며 그를 잘 구슬려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그는 8건의 살인뿐만 아니라 250건이 넘는 사소한 범행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형사를 놀라게 하기도 했죠. 형사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그가 자백한 사건 중 이미 범인이 잡혀 수감 중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에릭 대신 억울하게 누명을 써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청각장애가 있는 데릴이라는 남성은 멜버른의 상속녀 질리안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징역형으로 감형돼 수감 생활 중 진범인 에릭이 체포돼 그가 자신이 질리안을 살해했다고 밝혔음에도 바로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에릭이 그저 자기 재판을 연장해 하루라도 더 살려는 악랄하고 부도덕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자신들이 무고한 일을 감옥에 가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릴 말고도 여자친구인 로즈마리를 살해했다고 누명을 쓴 버튼이라는 남성 역시 억울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3년 2월 9일에 버튼과 그의 동생, 그리고 로즈마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튼은 동생이 자기 감자튀김을 훔쳐먹는 줄 알고 손을 쳤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의 손이었고 이에 토라진 그녀가 집에 간다며 떠났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그녀를 천천히 차로 따라가며 달래던 그는 그녀가 말없이 계속 걷기만 하자 짜증나 잠시 차를 멈추고 담배를 피웠는데 그 사이 그녀는 언덕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던 그는 담배를 버리고 바로 차로 쫓아갔고 얼마 뒤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로즈마리를 발견합니다. 당황한 그는 그녀를 차에 태워 인근에 사는 그녀의 주치에게 데려갔고 손 쓸 방법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 버튼이 여자친구와 싸웠던 것과 그의 차 범퍼가 찌그러져 있던 것 때문에 그를 범인이라 단정 지으며 체포. 며칠 전에 있었던 사고로 범퍼가 찌그러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심약했던 그는 장시간의 신문과 억압으로 결국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에릭이 체포된 뒤 범행의 세부 사항,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자백했음에도 법원은 앞선 대릴 때와 마찬가지로 버튼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든 범행을 자백한 에릭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3일간의 논의 끝에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죠. 13개월 뒤인 1964년 10월 26일에 그는 프리멘틀 교도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교수형 당한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누명을 썼던 데릴의 경우 수감생활 16년 만에 가석방됐고 버튼은 5년 만에 가석방됐는데 블랙번이라는 기자의 노력으로 사건 검토를 통해 버튼은 2002년, 데릴은 2005년에 유죄 판결이 기각됐습니다. 2011년에 데릴은 정부로부터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프리멘틀 묘지 409번에 묻혀있는 에릭.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그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모두가 슬픈 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안시 호수에 별장을 갖고 있는 브렛은 인근 산길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겼습니다. 2012년 9월 5일 이날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그는 자기를 추월하는 다른 자전거 한 대를 보았는데 느긋하게 자연 경치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던지라 그를 따라 속력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산길을 달리던 그는 아까 그를 추월했던 자전거가 길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개울을 보러 갔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페달을 밟으려는 찰나 브렛은 앞쪽에 주차된 영국 번호판을 단 차 한 대를 발견하고 멈추었습니다. 그가 멈추었던 이유는 차가 특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 앞에는 피를 흘리며 도움을 청하는 한 소녀가 있었거든요. 소녀를 돕기 위해 달려간 브렛은 아까 자신을 지나쳤던 자전거 운전자 한 명과 차 안에 3명의 사람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소녀의 부상 부위를 옷으로 감싼 그는 핸드폰을 열었지만 전파가 닿지 않아 소녀를 안심시킨 뒤 산길을 달렸습니다. 내려가던 중 다른 등산객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전파가 닿는 곳을 찾아 겨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죠. 잠시 후 현장으로 달려온 구급대원은 헬리콥터를 요청해 부상이 심했던 소녀를 병원으로 옮겼고 피해자들의 몸에서 총알의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살인사건이라 판단하며 주변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2시간이나 지난 뒤라 범인은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차를 통해 신원을 조회했고 사망한 이들이 50살의 사드와 그의 아내 이크발, 어머니 수아일라인 것을 확인. 차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자전거 운전자는 45살의 실뱅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사드의 경우 가족들끼리 캠핑장에 놀러왔다 이런 변을 당한 것인데 얼마 뒤 경찰은 캠핑장 관리인으로부터 사드 가족이 5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차에서 발견된 사드와 아내, 어머니,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된 7살의 장녀 제이나브 말고도 차녀인 제나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사라진 그녀를 찾아 주변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범행이 발생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차 안에 숨어있던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사망해 있는 어머니의 다리 밑에 웅크려 미동도 하지 않았기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나는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장녀인 제이나브가 정신을 차렸지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장녀가 한 명의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했지만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했죠. 법의학적 증거에 따르면 첫 발견자인 브렛은 범행이 일어나고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총은 루거 P06라는 반자동 권총으로 탄창에 8발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발사된 총알은 총 25발이었습니다. 배럴에 한 발이 장전돼 있었다면 짧은 시간에 두 번의 탄창을 교환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니 범인은 총에 익숙한 이가 분명했죠. 브렛이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을 때 경찰은 그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인근을 흐르는 개울 때문에 그가 있던 장소에선 못 들었을 거라는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용의자로 조사받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검증에 따르면 이날 사드 가족이 먼저 도착해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자전거를 탄 실뱅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자전거에서 내린 실뱅은 사드와 대화를 나눴고 이때 둘 다 범인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실뱅은 5발이나 맞아 즉사했지만 부상을 입은 사드는 차로 도망가 시동을 걸었고 그 사이 아이들도 차로 돌아와 차녀는 어머니 발밑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사드가 기어를 후진으로 넣는 바람에 그들은 곧 범인에게 따라잡혔고 범인은 그들을 쏜 뒤 도주한 것입니다. 나머지 총알을 차를 향해 쏘았으니 아마 범인은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원한 관계 혹은 다른 모종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배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우선 사드의 경우 이라크에서 태어난 영국 시민으로 그의 아버지는 대규모 양계장을 소유했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그가 아기였을 때 사담 후세인의 영향으로 이라크에서 영국으로 이주했고 2003년에 사드는 이크발과 결혼해 두 딸을 가졌습니다. EADS와 레더퍼드 애플턴 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기계공학자였던 그는 사담 후세인이 몰락한 뒤 빼앗긴 가족의 집을 되찾기 위해 이라크로 갔는데 그가 도착했을 당시 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드는 나중에 지인들에게 자기가 정당한 대가로 집을 되찾았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하길 꺼려해 정확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죽음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것 말고도 이상한 점들은 많았습니다. 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형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형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아버지의 거짓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믿었거든요. 사드가 살해되기 전까지 형제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드의 형인 자이드를 의심했지만 그는 자기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을 수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 6월에 경찰은 그를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풀어주어야 했죠. 경찰은 사드에 대해 더 조사했는데 그의 집 창고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 발견됐다며 폭탄방까지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소동은 금방 막을 내렸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컴퓨터를 조사한 경찰은 그가 이란과 헤즈볼라를 지지했고 채팅 기록을 통해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초에는 지인들에게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돕기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되었다며 영국을 떠나 이라크로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가 사망하기 몇 주 전 감시 위성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마쳤기에 기업 스파이로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다 입막음 당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당시 그가 맡았던 작업은 인공위성의 기계적 작동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었기에 정작 중요한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그가 사망하기 전 정확히는 가족들과 캠핑장에 놀러 왔을 때 혼자 제네바의 은행에 방문해 아버지가 개설해 두었던 계좌를 확인했다는 것. 당시에 그 계좌에는 100만 유로, 하나로 약 14억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는 확인만 했을 뿐 인출하거나 송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이라크 특정 단체에 돈 세탁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계좌를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드의 배경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것들은 있었지만 이렇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것을 찾지 못하자 다른 피해자인 실뱅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2명,
현 부인과 한 명의 아이를 가져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겼는데 사건 당일 그의 장인이 알려준 길이 아닌 산길을, 그것도 고가의 경주용 자전거를 타고 올랐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원자력 산업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했던 그가 기밀 정보를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 그날 현장으로 갔고, 우연히 사드 가족과 마주한 상태에서 정보를 사려고 왔던 범인이 그들을 살해해 입막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던 이유는 실뱅이 근무했던 원자력 회사가 과거 이란에 농축 우라늄을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몇몇 이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반이스라엘 성향의 사드와 실뱅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뱅의 지인들은 그가 그저 용접공이지 핵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다며 그가 그것 때문에 살해됐을 리 없다고 주장했죠. 몇 명의 용의자들은 있었습니다. 프랑스 웨이무대 출신인 파트리스 메네갈로는 실뱅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고 그의 전 부인과도 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혼한 그의 전 부인이 실뱅을 싫어했기에 복수를 의뢰했고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드 가족까지 살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었죠. 경찰은 그를 조사하긴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6월에 그는 자기가 의심받는 것에 고통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두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던 전직 군인 노르달도 이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와 연관지을 물적 증거는 없었죠. 이 밖에도 범인이 무차별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다. 그날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수상한 남성을 보았다. 여장을 한 남성이 차를 몰고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보았다는 등 여러 추측과 목격담이 있었지만 무엇 하나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벌인지 이유조차 알기 힘든 이 사건. 장녀가 말한 한 명의 나쁜 사람이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뉴브런즈 윅즈 미라미치에서 50년 동안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던 애니. 연중 무휴에 항상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대했던 그녀를 지역 사람들은 모두의 할머니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녀와 친해 가게 윗집에 살았던 시누이 니나는 가게 일을 돕고는 했죠. 시누이와도 허물없이 잘 지낼 정도로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비극이 닥친 것은 1989년 5월 29일 새벽. 이날 늦은 술자리를 마치고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은 애니의 가게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에서 쓰러져 있는 니나와 애니를 발견할 수 있었죠. 니나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애니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사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 공격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깐요. 힘없는 노인 여성 2명을 공격하고 불을 지른 뒤 도망간 범인. 범인의 정체가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탈옥했던 앨런 레게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48년 2월 13일에 캐나다 미라미치 채텀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앨런은 미혼모인 어머니 밑에서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적 그에 대한 평가는 같은 사람에 대해 말했나 싶을 정도로 의견이 갈렸는데, 어떤 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머리가 좋았다고 기억했지만 또 어떤 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거친 성격이라고 기억했죠. 그는 자기가 맘에 드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몰차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앨런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어찌 보면 이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형을 아꼈던 어머니가 그를 볼 때마다 죽은 게 너였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이런 말은 큰 상처가 됐을 것이고 이 때문인지 그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강도질 같은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는 어느덧 미라미치 일대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죠. 기본적으로 덩치가 컸던 그는 운동을 통해 탄탄한 몸을 만들었기에 함부로 덤비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해 그리 비싸지 않은 물건들을 대놓고 훔쳤고
범행이 들켜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부러 집주인과 마주치고는 했죠. 한 번은 집주인이 자고 있자 일부러 깨워 자기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가 가져간 물건도 그리 비싼 게 아니었고 괜히 보복이라도 당할까 두려웠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단속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가 강도질했던 집은 모두 노인이 살았던 집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한 전문가는 그가 성인 남성에 비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일부러 노인 같은 약자들만 노린 이유는 그저 그들의 공포에 찬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이라는 심리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내가 최고다. 누구도 날 거역하지 못한다. 매번 강한 표현을 썼지만 그가 노렸던 이들은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몇 차례 감옥을 오갔던 그는 결혼해 두 아이를 낳으며 제대로 된 일도 하고 변하나 싶었지만 아내의 불륜으로 가정이 와해되며 다시금 나쁜 사람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8살이 되었을 때 첫 살인을 저질렀죠. 1986년 6월 21일 저녁, 블랙리버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66살의 존과 그의 아내 메리는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나가더니 복면을 쓴 3명의 괴한이 나타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존이 금고가 있는 곳을 말해주자 그들은 갑자기 그를 폭행한 뒤 메리를 성폭행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충격에 정신을 잃었던 메리가 눈을 떴을 때 존은 이미 사망한 뒤였고 그녀는 가까스로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졌죠. 이러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이는 앨런이었고 나머지 둘은 평소 알고 지낸 10대 청소년 스콧과 로드였습니다. 어수룩한 범행으로 증거와 목격자를 남겼던 그들은 얼마 뒤 체포됐죠. 리더였던 앨런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캐나다 교정국 책임하에 레노스 키리빌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거친 성격이었던 그는 의외로 조용하게 생활했고 교도관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모범수가 됐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탈옥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자신의 소변을 모아 귀에 부어 감염을 일으킨 그는 1989년 5월 3일에 2명의 교도관과 함께 지역 병원으로 호송됐고 한 교도관이 병원 로비에서 접수하는 동안 다른 교도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앨런이 이미 수갑을 풀어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교도관은 모범수였던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화장실 안에 들어간 그는 직장에 숨겼던 TV 안테나를 꺼내 화장지를 달라며 교도관을 부른 뒤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고 달아날 수 있었죠. 병원 주차장에 있던 한 여성의 차를 훔쳐 달아난 그를 쫓기 위해 많은 병력이 투입됐지만 끝내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거처였던 미라미치 지역으로 도망쳤거든요. 물론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숨어 지냈기에 더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무렵 미라미치 지역에선 복면을 쓴 남성이 강도질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그가 앨런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 5월 29일 그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애니의 집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시누이인 니나를 위협했습니다. 복면을 쓰고 시끄럽게 굴지 않으면 볼일만 보고 나가겠다라고 말한 그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당신은 가게의 돈을 모두 은행에 맡겼을 때 그러자 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너희 부자들은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했고 지금 가진 돈이 지갑에 있는 60달러가 전부라는 그녀에게 더 화가 났는지 성폭행한 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압박하고 방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그는 애니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달려오는 소방관을 보며 다시 기절했던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범인이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자기가 과거 어디에서 일했는지 아는 것으로 보아 인근에 살았던 이일 거라는 중요한 증언을 했고 경찰은 범인이 미라미치에 살았던 탈옥수 앨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의 머리카락과 DNA 증거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일반인은커녕 법조계 사람들에게도 DNA라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라 증거로 확보만 됐을 뿐 이걸로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판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돼 이를 입증하긴 했지만요. 그 사이 그는 뉴캐슬로 넘어가 도니 자매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했고 그해 11월 15일에는 채텀에서 스미스 신부를 살해했죠. 훔쳐 달아났던 스미스 신부의 차가 기차역 근처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역으로 갔고
매표소 직원을 통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몬트리올로 가는 열차를 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 타고 있으니 이미 도관에 든 쥐나 다름없는 상황. 연락을 받은 다른 지역의 경찰은 중간에 열차를 세우고 전달받은 인상착의와 비슷한 승객을 발견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이 사보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앨런이 오른팔에 문신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기에 확인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어 결국 풀어주었죠. 하지만 실은 그가 앨런이 맞았습니다. 문신도 있었고요. 문신은 오른팔이 아닌 왼팔에 있었는데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게 몬트리올에 무사히 도착한 그는 훔쳤던 보석들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해 11월 23일 택시를 탄 그는 멀리 떨어진 지역인 멍크턴까지 운전하라고 기사를 위협했는데 택시기사는 말을 따르는 척하다 도중에 몸싸움을 벌였지만 차가 도랑에 빠지며 밖으로 나온 사이 총을 들이민 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앨런은 그를 인질로 잡고 지나가던 한 차량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세운 차를 운전했던 이는 당시 비번이었던 경찰관 미셸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총으로 위협하며 멍크턴으로 갈 것을 고집한 그에게 그녀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핑계로 주유소에 들렀고 그가 차 열쇠를 갖고 계산하러 가게로 들어간 틈을 타 숨겨둔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도망쳐 도움을 청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자 앨런은 마침 주유소로 들어온 트럭 기사를 위협해 트럭을 타고 도주했지만 결국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죠. 탈옥죄와 더불어 4건의 살인죄까지 추가된 그는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2020년 8월과 2021년 1월에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기각. 지금도 최고 보안시설 중 하나인 에드먼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전적 때문인지 그의 감방 내부에는 2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하루 중 1시간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 허락되며 보안관 2명, 교도관 2명,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 2명이 동반되어야만 감방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감방 내부에 있던 TV를 교도관이 해소한 적이 있었는데 평소 조용했던 그가 빨리 돌려달라며 집착을 보이자 TV 내부를 확인했고 거기에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모르는 수감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탈옥만 꿈꾸고 있는 앨런. 그가 하루빨리 지옥에서 못다한 죗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28일 영국 대본의 남쪽 해안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어부는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에서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처음 보였던 것은 닻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다른 것들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무언가를 본 어부는 자세히 살펴보다가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무언가는 싸늘하게 굳은 남성의 시체였거든요.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신분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그는 오른손에 단풍 문신과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죠. 바다를 건너다 사고로 배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4, 5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나 확인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머리를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고 그 밖에 발견된 타박상들은 암석에 부딪힌 듯 보였죠. 치과 기록으로도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자 경찰은 일단 존도로 분류하려고 했는데 롤렉스 시계를 보던 안치소 직원 중 한 명이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롤렉스는 제품마다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면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직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찰은 그 시계의 주인이 로널드라는 남성임을 알아냈고 그가 거주했던 주소를 찾아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은 그가 거주했던 곳은 맞지만 캐나다로 간다고 떠난 지 3년이 넘었다며 다른 연고자에 대해선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죠. 공항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로널드가 캐나다로 갔던 것은 맞지만 몇 개월 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리려는 경찰에게 집주인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가 당시 계약할 때 신원 보증인으로 데이비드라는 남성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 경찰은 전화번호를 통해 데이비드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그는 생각보다 로널드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그가 프랑스에서 사업을 할 거라며 돈을 빌려간 뒤로 연락도 없어 자기는 3개월 넘게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데이비드. 그와의 통화를 통해 로널드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지만 담당 형사는 직접 만나길 원했고 그는 알겠다며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는 그가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 그의 이웃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웃은 형사가 들고 있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확인하더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죠. 근데 나가려는 형사에게 그 주소에 사는 사람은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아닌 로널드와 그의 부인 노엘이라며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분명 시체로 발견된 이가 로널드인데 친구인 데이비드가 그의 이름을 쓰고 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때 로널드의 형이라는 사람이 안치소로 찾아와 시체가 동생임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자 형사는 지금 만나러 가는 데이비드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일단은 그를 만나 간단한 이야기를 마친 뒤 돌아온 형사는 데이비드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몇 년 전 데이비드는 로널드의 여자친구인 일레인을 통해 그와 친해졌습니다. 일레인과 친해졌던 계기도 미술품 경매장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 자기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며 꼬드겼기 때문이었죠.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자랐던 로널드는 일레인과 함께 캐나다로 가 정착하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둘은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때마침 데이비드가 접근해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니 그녀로서는 혹했을 것입니다. 친절한 미소로 접근했던 그는 한동안 많은 돈을 쓰며 로널드와 일레인의 환심을 샀고 그가 개인 제트기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친구로 지내자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 넘어왔다고 느꼈을 때 그는 골동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혼한 아내와의 위자료 문제로 대표직에 오르면 안 된다는 그의 변명은 당시 그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일명 바지 사장이 된 것인데 한동안은 회사도 잘 돌아가는 듯 보였고 돈도 잘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좀 쉬다 오라며 출장을 빙자한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죠. 1992년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캐나다행 티켓 2장을 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이주하고 싶다는 그들의 꿈을 위해 언뜻 보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사실 꿍꿍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사로 남을 수 있게 한다고 속인 뒤 해외로 나가 있을 때 결제가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로널드의 운전면허증과 서명이 적힌 도장을 건네받았고 이것을 이용해 로널드의 명의로 각종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돈 많고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가 그런 짓을 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로널드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2개월 뒤 로널드와 일레인은 캐나다로 떠났지만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일레인은 언니 결혼식을 핑계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널드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그 뒤로 3년 동안 그녀는 그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데이비드와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로널드와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3년 만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경찰에게 듣게 된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얼마 전 데이비드와 통화할 때 그는 로널드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 데이비드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한 형사는 그를 더 조사했고 3개월 전 로널드가 돈을 빌려간 뒤 본 적 없다는 그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널드가 죽기 한 달 전 데이비드의 보트가 정박해 있는 해안가 마을에서 둘이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1996년 10월 31일에 경찰은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그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다 실패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다음날 그의 집에 한 번 더 방문해 아내인 노엘에게 질문이 있다며 동행을 요구했는데 물건을 챙기겠다며 안으로 들어갔던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타나자 직감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낀 경찰은 그녀의 물품을 조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아기를 위해 챙겼다는 기저귀에는 현금과 금괴가 들어 있었죠. 경찰은 그녀가 도주할 준비를 했다고 판단해 신문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본명은 앨버트 워커이고 그녀는 아내가 아닌 딸이라는 것. 앨버트, 그는 캐나다에서 사기, 절도, 돈 세탁 등으로 400만 달러, 하나 약 52억 원을 갖고 도주해 인터폴 주명수배 명단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란 이름 역시 로널드 때와 마찬가지로 지인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이었죠.
검찰은 로널드가 영국으로 돌아오자 명의를 도용했던 것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앨버트가 그를 살해한 것이라 여겨 그가 소유한 보트를 조사했고, 거기서 로널드의 혈흔과 머리카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낚시하던 중 그가 넘어지며 남은 흔적이라 주장했지만, 보트 안에서 발견된 구매 영수증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음 바다에서 그를 끌어올렸던 어부가 발견했던 닻에 관한 영수증이었거든요. 엘버턴은 그를 살해한 뒤 닻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던 것인데, 어부가 그물을 올리는 도중 닻이 떨어졌기에 당시에는 크게 신경 안 썼던 것입니다. 경찰은 어부에게 연락해 닻을 확보했고, 그것이 로널드의 몸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엘버턴은 끝까지 자신은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8년에 영국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이라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횡령했던 돈의 경우 400만 달러 중 겨우 50만 달러만 회수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의 딸인 노엘이 돈을 숨겨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여겼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아버지가 자기 역시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도주를 위해 금괴 2개를 챙겼던 것을 보면 그리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요. 여담으로 그녀는 엘버트가 체포됐을 때 2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의 이름을 로널드로 등록했지만, 그것은 건강보험 때문에 서류를 위조한 것이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에 엘버턴은 캐나다로 이송돼 사기죄와 파산법 위반으로 각각 4년, 1년의 징역을 추가로 선고받고, 온타리오 주에 있는 키스턴 교도소에 종신형으로 수감됐는데, 2023년 6월 26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감시를 받고 금융업에서 일하는 것과 노엘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나쁜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사건. 사기로 다른 이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끝내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가 진정한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새벽 3시 무렵까지 단골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걷던 타카오는 최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술로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렸고 자연스레 라이터를 꺼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오래된 목조가옥. 현관 부근에 벽을 따라 신문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본 그는 그대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도주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타올라 벽으로 옮겨 붙는가 싶더니 집은 금방 전소되고 말았죠. 10년 동안 약 20건의 방화, 거기에 휘말린 5명이 사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63년 10월 3일에 치바현 다테야마시에서 태어난 타카오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남성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편에 속해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괴짜 같은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죠. 졸업한 뒤 여러 일을 전전했던 그는 1990년에 덤프트럭을 구입해 다타야마 시내에서 운반업에 종사했는데, 벌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술과 도박으로 낭비하는 바람에 항상 돈에 쪼들렸고, 그러다 보니 사채에까지 손을 대며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나쁜 버릇이 있었으니 그것은 술만 마시면 성격이 변한다는 것.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그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자신을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가 강해 술자리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날뛰기가 일쑤였습니다. 1995년에 일이 감소하며 수입이 줄어들자 그는 해체회사에 들어가 두 일을 병행했지만, 그 돈으로 밀린 세금은 낼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술과 도박을 즐기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996년 4월에 해체 작업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따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트럭 유리창까지 깨지는 피해를 보자 그는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 타이어를 커터칼로 찢어 훼손하고 다녔습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는 모습을 보자 평소 갖고 있던 울분이 풀리는 느낌을 받은 그는 이후로 화가 날 때마다 같은 짓을 저지르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커터칼을 깜빡하는 바람에 뭘로 스트레스를 풀까 고민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이어를 훼손할 때보다 더 큰 스릴과 긴장감으로 기분이 고양되며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자 이 뒤로 그는 항상 라이터를 소지하고 다니며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방화로 풀고는 했습니다. 타카오의 범행으로 첫 사망 피해자가 나왔던 것은 그가 체포되기 6년 전에 일으켰던 클리프사이드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도박으로 월급을 날려 화가 나 있던 그는 JR 다테야마역 인근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4시 넘어 길을 걷던 중 클리프 사이드라는 이름의 카바레를 발견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에 신문지 뭉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평소처럼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 뒤 도주했는데 강하게 바람이 부는 바람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큰 화재로 이어졌고 당시 소방차 12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끝내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한 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과 소방본부는 불이 붙을 만한 화기가 없었던 점과 불이 건물 옆 골목에서 시작된 점에서 방화의 가능성이 강하다고 판단했지만 주변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범행으로 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음주를 삼가고 방화도 그만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자 죄책감도 옅어지며 다시 스트레스를 핑계로 방화를 저지르고 다녔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그가 거주했던 다타야마시 후나카타 지구에서 총 17건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한 명 사망했던 사건을 제외하고 빈집, 헛간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만 노렸기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장 인근에서 타카오를 봤다는 주민도 있었지만 그가 용의자로 선정돼 조사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방화 사건에 주민들은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몰라 불안해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8일 예견되었던 비극이 발생했죠. 새벽 무렵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나온 그는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집까지 걸어가던 중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오래된 목조가옥. 현관 부근의 벽을 따라 신문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본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 불을 붙이고 도주했습니다. 불을 지를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사람이 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죠. 그의 범행으로 일 때문에 밖에 있던 삼남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를 제외한 집안에 있던 4명의 가족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그는 이 범행 뒤로도 벌어진 골판지에 불을 붙이는 등 오전 4시까지 추가로 4건의 방화를 더 저질렀는데 그로부터 2시간 뒤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 어이없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옷에 탄 자국 같은 구멍이 있고 몸에서 화재 현장 특유의 탄내가 나는 것을 의심해 신문했고 얼마 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경찰에게 건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진다라며 방화 이유를 밝혔던 그는 그날 자신의 범행으로 4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빈집이 아닌 것도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신문하던 중 그가 클리프사이드 방화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경찰이 또 다른 범행에 대해 묻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방화만 해도 20건 정도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입증하기 어려워 입건은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 4월 22일에 치바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 변호 측은 입증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방화 혐의 7건에 대해 범행은 인정. 사람이 자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가 과거 클라프사이드 방화 사건 때처럼 자신의 범행으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 자신의 범행으로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행동을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불이 라이터에서 물건으로 옮겨 붙는 것으로 그 후의 결과는 무관심했다며 여전히 사리가 없었음을 강조했지만 2005년 2월 21일 재판부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목적으로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그가 재범의 우려가 있고 교정은 매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카오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2010년 9월 16일에 사형이 확정.
2013년부터는 재심 청구를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연쇄 방화범은 있어도 한 번만 불을 질러본 방화범은 없다라는 말처럼 체포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욕망에 휘둘린다는 방화범. 그릇된 욕망 때문에 남에게 크나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꼭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는 친구인 빌리에게 줄 우편물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두 번의 노크로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2층에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빌리의 여자친구인 빌리진이 2층에 있다고 생각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기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으니깐요. 올라가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그녀가 그냥 못 들었으리라 생각했지 별다른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쓰러져 있는 빌리진을 발견.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는 별다른 상처가 없어 보였지만 정작 그녀의 머리에는 총상이 남아 있었고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사망한 건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근했으리라 생각했던 빌리 역시 안방에서 총에 맞아 사망해 있었죠.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행에 경찰은 곧 조사에 들어갔고 얼마 안 가 그들과 마찰이 있었던 포터 가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젊은 나이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에서 복무했던 마빈 포터는 허리 부상으로 제대했지만 군에 있을 때 받았던 훈장은 그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전직 CIA 요원이었다는 것. 물론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인 바바라는 종종 CIA 시절에 비밀 임무를 맡았다고 자랑하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바라는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여성이었고 이 때문에 지인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는데 그것은 딸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녀인 크리스티는 그런 어머니를 피해 학교를 졸업한 뒤 따로 나가 살았지만 차녀인 제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뇨병을 앓아 몸이 좋지 않았고 거기에 항상 불안에 시달렸거든요. 또한 학습장애가 있어 또래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2005년 제넬이 20살이 되었을 때 포터 가족은 인구 2,500명 정도로 이뤄진 테네시 북동부에 있는 작은 마을 마운틴 시티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이웃끼리 서로 잘 알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에 주민들은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했던 곳이었죠. 이 마을에서 자주 약국을 찾았던 제넬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트레이시라는 또래 여성과 친해졌는데 모든 사람과 두루 친했던 트레이시는 그룹에 그녀를 초대했고 제넬은 그러한 만남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가끔 모임에 참여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트레이시의 오빠인 빌리를 만나게 됐는데 잘생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빌리 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는 않았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놀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던 동네다 보니 제넬은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했는데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트레이시의 영향으로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줄 알았고 그들에게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하기도 할 정도로 친해져 있었으니깐요.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친구라는 그룹을 만들기도 했던 그녀는 친구 요청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수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고 지적 장애가 좀 있어 그다지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녀에게 있어 페이스북은 이제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딸을 마빈과 바바라는 걱정이라는 핑계로 그녀의 페이스북을 자주 훔쳐보았습니다. 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직접 그녀의 계정으로 접속해 어떤 친구를 만들었는지, 그들과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여러모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빌리의 사촌인 제이미를 만났는데 둘은 어느새 데이트까지 할 정도로 가까워졌지만 이를 알게 된, 정확히는 감시했던 마빈과 바바라는 그녀가 그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이미는 그녀에게 몰래 휴대전화를 건네 연락하며 둘의 사이는 지속됐죠. 이 무렵 그녀가 짝사랑했던 빌리는 임신한 여자친구 빌리진과 동거하며 가정을 꾸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제넬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질투심에 분노했습니다. 몸은 30살이었지만 정신 연령은 10대였던 그녀에게 사춘기라도 왔던 것일까요?
그녀는 페이스북에 빌리와 빌리진에 대한 욕설을 비롯해 그들의 아이에 대해 좋지 못한 내용까지 게시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싫었던 친구 몇 명이 페이스북 친구 그룹에서 나오자 제넬은 그 친구들을 동네에서 볼 때마다 다툼을 벌였는데 겨우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도 어이없었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 부모인 마빈과 바바라까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제넬과 친구를 끊었던 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경찰을 찾아가 온라인상에서 자기 딸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빌리와 빌리진의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제넬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질투는 분노가 됐고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페이스북 친구를 끊은 이들에게 폭언 전화를 하는 등으로 풀었습니다. 이러한 전화는 하루에 20통 이상 걸려오기도 했죠. 그녀의 빌리와 빌리진을 향한 분노는 마을 주민들이 알 정도로 유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범인으로 포터 가문이 지목됐고 제넬의 남자친구인 제이미까지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마빈과 바바라는 범행을 부인해 이미 동행을 거부했지만 제이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으며 결국 진실을 말하고 말았죠. 2012년 1월 31일 이른 아침, 제넬은 제이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아빠가 출발했나봐. 차 소리가 들려. 돌아오면 문자 줘. 제이미는 마빈과 만나 빌리의 집으로 갔고 출근을 준비하던 빌리를 살해. 총소리를 듣고 아기를 끌어안으며 보호한 빌리진까지 살해한 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범행에 대해 자백했던 제이미는 CIA 요원인 크리스의 지시로 그들을 도운 것이라며 빨리 그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해서 확인했지만 그런 유언은 없었고 이를 알게 되자 제이미는 자신이 속았다며 좌절했죠. 그는 무엇을 속았던 것일까요? 크리스라고 불린 CIA 요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처음 크리스라는 인물과 접촉했던 이는 바바라였습니다. 크리스는 이메일을 통해 딸의 학교 친구라며 그녀에게 접근했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자 사실 자신이 CIA 요원이고 제넬이 걱정된다는 말을 꺼냈죠. 빌리는 마약상이고 빌리지는 매춘부인데 그들이 제넬을 노리고 있다는 크리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바바라는 마빈과 의논 끝에 딸을 위해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빌리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다며 딸의 남자친구인 제이미까지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지만 끝까지 CIA 요원인 크리스의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던 포터 가족. 그들은 경찰에게 크리스가 보낸 이메일이 증거라며 보여주었지만 확인 결과 이메일을 보낸 IP는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크리스라는 이름을 써서 그들을 모두 속였던 이는 제넬이었죠. 그녀는 아버지가 CIA 요원이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던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를 속였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제넬은 크리스가 실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과 같은 날 몇 분 차이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운명의 상대이며 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허황된 주장을 말이죠. 빌리와 빌리진을 죽이자고 처음 말을 꺼낸 바바라와 범행을 저질렀던 마빈과 제이미, 그리고 그들의 범행을 부추겼던 제넬까지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들은 제이미를 제외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방아쇠를 당겨 직접 살인을 저질렀던 마빈의 경우 종신형을, 범행을 도왔던 제이미는 25년의 징역을, 범행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던 제넬과 바바라는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넬의 변호사는 그녀가 과보호적인 부모님을 둔 죄밖에 없다며 그녀가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죠. 여담으로 재판 과정에서 마빈이 군대에서 받았던 훈장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며 형량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CIA에 있었다는 건 역시 거짓말이었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넬. 질투심에 눈이 멀어 모두를 조종하려 했던 그녀는 감옥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